안녕하세요. 조기향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저는 먹거리 중에 소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거나 보는 편인데요. 소설 작품 중에 그런 소금을 소재로 한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15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대상 수상작인데요. 그 수상집에 수록된 그 김혜영 작가의 자염이라는 작품입니다. 자염은 좀 되게 생소한데요. 그래서 좀 더 유심히 저도 봤거든요. 천일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소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소설 내용인지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예상은 빗나갔다. 아내가 의논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고작 어머니와의 합가 정도였다. 언젠가 닥칠 일이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어머니의 단호한 의사가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으론 아내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여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을 벗어난 주제에 버럭 화부터 내고 말았다. 당신은 제3자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의 그 소금 예찬론도 학습된 거란 생각은 안 해봤냐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자식이면서 남들도 해보자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별리하군. 당신은 염둥이로 자라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있고. 지나친 피해의식이에요. 염둥이가 왜요? 아버님이 그 옛날 천대받던 백정이나 망나니도 아닌데 왜 그토록 부정하죠? 아버님은 오히려 평생을 자부심으로 살아오셨는데. 이게 다 문화원장의 말 때문이다. 그가 다녀가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과 사무제를 치를 동안 그의 말은 나에게 별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가망성 없는 일에는 아예 미련 따위 갖지 않는다. 여동생이나 어머니조차 생각하지 않는 일을 아내가 꺼냈다는 것이 놀랍기 전에 화부터 앞섰다. 아내는 염둥이로 자라보지 않았으니까. 아내의 아버지는 소금 가만히는커녕 소금 한 주먹도 직접 쥐어본 적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리라. 갑상샘 기능저하증의 후유증으로 이미 오래전에 미각 소실 상태의 아내가 아버지의 자염은 단맛이 난다느니 깊은 맛이 있다느니 했던 것이 떠올라 그런 말들조차 역겨워졌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전승이니 가업이니 따지는 것이 아내의 입맛처럼 학습된 맛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천일염이나 자염이나 그게 그거고 소금이 짠맛 이외의 단맛, 깊은 맛을 낸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의 버럭에도 아내는 흥분하지 않았다. 가업으로 정승받지 못한다면 전승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보는 게 아들의 도리라고 말하는 그 냉정함에 오히려 정남이가 떨어졌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가업도 아내에게는 그저 전승해야 하는 문화유산쯤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때문에 아내와 나 사이에 드넓은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그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수없이 드나들었다. 갈수록 그 바닷물의 염도 역시 점점 짙어져 갔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처럼.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갯벌 가까이 있던 5개의 연막에서 피어올라오던 수증기가 꿈속같이 아련한 광경을 만들어내곤 했다. 어린 나는 무심결에 짠내와 함께 섞여있던 구수한 냄새에 괜스레 헛배가 부르곤 했다. 아버지는 갯벌 끄트머리 간통에 묻힌 통자락을 길게 원을 돌며 썰애질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다가가자 곧 일을 멈췄다. 지친 듯 침을 흘리는 소를 제 방으로 끌어내 말뚝에 묶고는 밀짚 모자를 벗어 소 등짝을 향해 연신 부채질을 했다. 아버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염둥이라 불러요? 내 이름은 은영이고 오빠 이름은 준영인데. 누가 니들을 염둥이라 부르더냐? 아저씨들이 우리를 염둥아 염둥아 부르잖아요.
그건 우리 은영이가 소금꽃처럼 이뻐서 그런 것이지. 에이, 소금이 뭐가 이뻐요. 짜디짜기만 하지. 아버지에게 막걸리 주전자를 건네는 동생의 입에서 볼멘 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무슨 소리야. 시상에서 제일로 이쁜 꽃이 우리 은영이 준영이 꽃이고 그 다음 이쁜 꽃이 소금꽃인디. 사람들이 우리를 염둥이라 불렀다. 방금 만난 이장 아저씨도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으며 그랬다. 아이고 우리 염둥이들 아버지한테 막걸리 갖다 주려 가는겨? 소금 농사를 짓는 집 아이들에게 대명사처럼 붙여진 이름 염둥이. 소금 농사의 변화와 함께 많은 염둥이들이 제 이름을 찾은 것과 달리 우리는 마지막까지 염둥이로 불려지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다. 주전자를 받아든 아버지가 다 찌그러진 양철 그릇에 막걸리를 부어 소에게 내밀자 긴 혀를 날름거리며 익숙한 듯 순식간에 마셔버렸다. 그제야 아버지도 한 사발 목을 축이며 뾰로퉁해진 동생을 달래주었다. 나는 둘의 대화에 끼기 싫어 아버지의 낯을 가라 소에게 먹일 꼴을 베는 척했다. 시커멓게 탄 아버지의 어깨 위로는 얼룩진 소금 자국이 꽃무늬처럼 피어나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고 자신의 몸에도 소금밭을 만들고 있었다. 조금이 되었다. 아버지는 다시 통자락 갯벌을 썰애질했다. 종일토록 소의 고삐를 잡은 채 둥근 원을 만들었다. 원 위에 원, 그 위에 또 다른 원, 크고 작은 원을 반복해 그리며 소를 몰았다. 통자락의 갯벌 흙은 소금 알갱이처럼 고와졌다. 사리때가 되어 주변의 갯벌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간통 안에도 바닷물이 가득 찼다. 고운 개흙을 통과한 바닷물이 염도가 더 진해지는 과정을 마쳤다. 깔때기 모양의 간통을 갯벌에 묶고 몇 겹의 집으로 꼭꼭 싸매는 일부터 아버지는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수십 년을 해오는 일이면서도 허투루 할 수 없었던 집중력과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보며 자란 나는 가업을 잇는 사람의 자세라고 존경심을 갖기보다 오히려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자연농사가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좀 더 근사한 일을 가업으로 전승해 인간 문화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하필 누구도 하기 싫어 그만둔 자염을 고집하다니. 자라면서 어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염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자염집 염둥이로 인식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학하면서는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다. 염둥이 대신 구두쇠, 굴비라고 불렸다. 그럴 때마다 내 몸에서 소금꽃이 피어나고 맨살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처럼 쓰라렸다. 아버지에게서 나던 짠내가 나한테서도 나는 것 같아 더 자주 몸을 씻었다. 그럴수록 나는 아버지의 일이 정남이 떨어지게 싫었다. 그건 단지 내가 염둥이라 불려서만은 아니었다. 중학교 때 친구의 여동생을 짝사랑했다. 아버지들끼리도 꽤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나누는 사돈삼자는 농담에 가슴이 설레었다. 어린 마음에 그 애랑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친구는 모르는 일이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 가게 되면서 편지로 시작해 꽤나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다. 그 애도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공개 연애를 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 어느 날 친구와 술 한잔하는 자리에 나는 그 애를 불렀다. 자기 여동생이 나타나자 친구는 별말 없이 그날 꽤 많은 술을 마셨다. 며칠 뒤 친구의 어머니가 시골집에 들이닥쳤다. 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여만이 내 딸을 줄 수는 없으니까 냉수 먹고 속들 차려유. 이때껏 애지중지 키워서 뭔 개고생을 시키려고. 언감생심. 친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놓고 가자 어머니는 나 때문에 그날 처음 울었다고 했다. 그날 일로 인해 그때까지 하늘처럼 떠받들던 아버지를
처음으로 원망했더라는 고백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들었다. 자염을 천직으로 아는 아버지와 달리 그 과정의 고달픔이 곧 천한 직업처럼 인식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 후로는 방학이 돼도 잠깐씩만 집에 들렸다. 공부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애를, 그 집 식구들을 마주치는 게 거북했다. 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한 후 하숙집에 짐을 챙겨 집에 내려갔다. 대문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점심을 이고 막 나서는 길이었다. 어머니의 광주를 받아 옆구리에 끼고 아버지에게 갔다. 새참을 다 먹고 주춤거리다가 엄거결에 소의 고삐를 잡았다. 썰애를 잡은 아버지와 고삐를 잡은 나는 아무 말 없이 갯벌 위에 한없이 원을 그렸다. 한낮의 해가 여린 살갗에 생채기를 내듯 포악을 떨었지만 그 일을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한 천일염 염전으로 다 바꿔버렸다. 니들 할아버지만 꿋꿋이 자염을 고집하셨지. 그 천일염 이런 것이 양이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긴 해도 우리 자염에 비해 맛이 못하더란 말이여. 지금도 있는 집들은 여전히 자염을 쓰잖니. 할아버지가 외놈들이라면 원체 치를 떠는 사람이라 더 그러기도 했겠지 싶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자꾸 콧비처럼 고집세게 나를 붙들었다. 아버지는 마치 내가 본인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다 안다는 듯이 그러면서도 동요 없이 남의 이야기인 듯 덤덤하게 말했다. 어쩌면 그때부터 소금 알갱이 하나만큼씩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의 속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타버린 아버지의 피부에선 그날도 여전히 소금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 몸에 피어난 그것들을 보며 난 어쩐지 뒷구할 말도 잊어버렸다. 이미 환갑이 지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일꾼을 사기 힘들다며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시대가 그런 걸 어쩌겠냐며 나 죽으면 이 일도 같이 죽는 것이지 하며 아쉬워할 뿐이었다. 힘들게 이 썰애질을 왜 하는지 궁금하지? 이렇게 개흙을 곱게 갈아야지만 흙을 통과하면서 밑에 묻힌 간통에 모이는 바닷물은 염도가 몇 배나 더 높아진단다. 희한하지? 염도가 높아진 소금을 끓여야 땔감도 훨씬 덜 드는 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땔감 구하는 일은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니잖니. 자염은 사람의 노력이 반이고 자연의 허락이 반이여.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을 수긍할 수 없었다. 자연의 허락보다 분명 아버지의 수고가 몇 갑절 많았다. 소금 만드는 기간 동안 아버지는 여전히 소금에 절여진 채 앙상하게 마른 굴비처럼 살아왔다. 그날만큼은 맨발에 곡배 갈린 개흙이 포실포실하게 밟히는 느낌이 참 좋았다. 지금도 한 번씩 맨발로 그 흙을 밟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그 느낌은 오로지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가 다시 연막의 피를 피울 수 없는 것처럼 그 기억은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것이다. 일찍부터 나의 의지는 확고했다. 아버지 역시 가업을 잊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 이상 토달지 않았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고집을 부리겠냐. 젊은 놈이 헐 짓은 아니지. 그랴 너는 네 몫을 하고 나는 내 몫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나는 대처로 나갔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동물병원 의사로 지금껏 살고 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선뜻 나설 수 없었다. 나는 그때 무엇을 망설였던 것일까? 새삼스레 두려움이라고 하기엔 가족들 모두 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당분간 휴업하겠다는 안내 문구를 작성하고 프린트를 하는 동안 나는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꼈다. 소금을 한 주먹 삼킨 것처럼 냉수 한 컵을 순식간에 비워버렸다. 아내가 그렇게 자꾸 뭉구적거리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며 눈으로 재촉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직면하는 일은
최후까지 미루어 놓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린 것만큼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주 보이는 안방의 열린 문틈으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야윈 어깨가 미동도 없이 모로 누운 채 벽을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불쑥 아버지는 저렇게 작은 몸으로 지금까지 그 많은 소금을 어떻게 만든 것일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 의구심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새삼스러운지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죽어도 집에서 죽게 해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에 병원에서 집으로 옮겨와 저렇게 누워 계신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나오던 어머니가 우리를 보자 또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간쟁이 똥은 걔도 안 먹는다고 했다. 일이 얼마나 고되면 속에 든 똥까지 타고 써서 걔도 안 쳐다본다고 했겠냐. 이제 젖은 똥마저 까맣게 지리는구나. 2달을 꼬박 누워 있었지만 욕창 하나 없이 간호에 정성을 들인 어머니였다. 방금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닦은 수건을 자식들에게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뒤로 감췄다. 표백한 듯 하얀 수건에 검은 얼룩이 언뜻 비쳤다. 내겐 그것이 머지 않았다는 표식 같아서 외면하고 싶었다. 선뜻 아버지 방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내 어깨를 어머니가 슬며시 밀었다. 순간 주춤하며 문지방을 밟아 휘청했다. 아내가 얼른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어쩐지 아버지 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들던 참이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평생의 여부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자염을 만들어 오다 그 자염으로 염장된 물고기처럼 쪼그라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러 온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산 안 되는 부채감에 어색하게 주춤거리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 방의 문턱을 넘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오빠가 오면서 많이 우울해했어요. 미움을 끓여내오던 아내가 동생에게 소곤대며 말했다. 오빠도 참 자책할 일이 아닌데도 괜히 그러네요. 자책까진 아니라고 말을 안 해 그렇지. 오빠는 늘 아버님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신이 짊어질 수도 없으면서. 모르겠어요. 난 그 심리를. 안 그래도 되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걸요. 아버지는 그 운명을 타고 났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막상 둘의 대화를 듣다 보니 아버지한테 더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아버지에게 빚진 자처럼 부채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때부터 계속 아버지 곁을 지켰다. 어머니 역시 미음 끓이는 일부터 아버지에게 그걸 떠먹이는 일도 우리 내외에게 맡기곤 조용히 물러나 있었다. 대청 바닥 반질반질한 나뭇결을 자꾸 손바닥으로 쓸면서도 눈은 수시로 연막 굴뚝에 가 있어서 나는 그때마다 조바심이 났다. 아버지는 불과 2달 전 조금 때까지도 혼자 썰애질을 했다. 간쟁이도 없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해냈다. 소금 만드는 일을 그만두라고 식구들이 아무리 성화를 부려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생애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만큼 소금 만드는 일이 인생의 중요한 일이었을까?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은 자염장인이라는 자부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천일염에 밀려 자염은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전설처럼 되어버린 자염은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고 아버지는 그만큼 늙어갔다. 이제 누구도 전통 방식으로는 자염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죽음은 곧 전통 자염의 맥이 영원히 끊긴다는 것이다. 설사 가업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고된 일에 청춘을 버릴 수 없었다. 내가 미친 듯이 공부에 열중했던 것도 행여 발목이 잡힐까봐 고등학교부터 서울로 유학하며 일찌감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던 것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반발심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연막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도망쳐 소금과는 아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꿈이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대신 본격적으로 소금을 만들기 시작하던 때 마침 천일염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막히면 그곳엔 여지없이 천일염전이 들어섰다. 염전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아버지의 자염은 고급 소금이란 명맥으로 근근히 유지할 정도로 쇠락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일꾼들은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천일염전으로 옮겨갔다. 아버지는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작은 몸은 염장에 말려둔 굴비처럼 더 야유해갔지만 그런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더 질 좋은 자염을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소금은 귀한 소금으로 점점 아는 사람들만 먹는 소금으로 특별한 소수에게만 알려지고 전해지게 되었다. 그 대신 다수에게는 아예 인식조차 없는 잊혀져가는 소금이 되었다. 며느리조차 자염이 뭔지 모르는 채 당신의 아들과 결혼했다. 물론 아내는 지금 자염 예찬론자라 할 만큼 아버지의 소금을 좋아하고 자염이 아닌 일반 소금은 그저 광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던 자염. 아버지 인생의 전부였던 그것은 아버지가 쓰러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지금도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사리가 되면 갯벌의 간통엔 염수가 가득 찰 테고 연막으로 옮겨와 끓이기만 하면 되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어머니의 탄식처럼 산 송장이나 다름없이 누워있다. 불. 아버지의 의식이 저승을 향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번씩 설핏 정신이 돌아오면 그 한마디 말만 겨우 하고 다시 의식을 잃곤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탄식도 농도가 짙어졌다. 아이고, 저 영감이 죽어도 연막에 불을 피워야 직성이 풀리려나 보다. 하지만 이제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소금을 만드는 여만이가 있냐. 그 물 길어와서 끓여대는 간쟁이가 있냐. 그 모든 일 혼자 다 하다가 절이 됐으니 이제 연막도 네 아버지처럼 끝장나 버렸다. 어머니의 말처럼 집에서 관리하던 5개나 되던 연막은 아버지의 나이에 따라 하나씩 쓰러져 대부분 터만 남게 되었다. 아버지의 고집처럼 이제 하나만 남아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그만둘 때가 온 것이다. 아버지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는데 어쩐지 어머니의 말 속엔 아쉬움이 가물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여간에선 지워지지 않는 오래 묵은 얼룩 같은 아쉬움. 어머니의 시선이 바닷가 연막의 굴뚝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랬다.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연막에선 소금 수증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미움조차 삼키지 못하는 아버지를 비스듬히 안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 주변을 닦고 있을 때였다. 마당으로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멈췄다. 네, 내용상 너무 길어서 1부까지 네,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곧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